애플에서 15년 미래를 설계해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마주한 단 한 장면이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애플의 전략 보고서는 조용히 뒤집어졌고 CEO 팀 쿡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삼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매크로스입니다. 42세 캘리포니아 출신이죠. 15년간 애플의 수석 전략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오지 않았죠. 2024년 6월 저는 쿠퍼티노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WWDC 키노트가 시작되고 팀 쿡이 무대에 올라섰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그리고 마침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거대한 스크린에 떴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3년간 밤낮 없이 참여했던 전략 보고서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하고요. 이것은 AI의 미래입니다. 팀 쿡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고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차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 시리의 혁명적인 진화, 그리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언어 모델. 모든 게 완벽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속삭였고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시간. 하지만 뭔가 달랐죠. 공기가 무거웠고 청중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발표 내용은 눈에 띄게 축소되었고 작년에 약속했던 기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곧 출시됩니다 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될 뿐이었죠. 청중들의 박수는 예전보다 확연히 약했고 어떤 기자는 한숨을 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의 호텔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죠. 최고위 전략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술 구현, 무기한 보류, 인프라 구축 심각한 지연,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전면 재검토.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리사 매크로스 15년간 애플의 미래를 설계해온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근본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청춘을 바쳐 믿어온 이 회사가, 이 기술이 정말 미래를 이끌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침대에 누워 호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가라앉고 있었죠. 애플이 약속한 미래는 왜 오지 않는 걸까요? 온디바이스라는 명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 반대편의 경쟁자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제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될 줄은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조용한 기술의 나라,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떠올린 표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회사에서 삼성의 AI 기술 분석을 위한 출장을 명령받았을 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경쟁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제 짐을 트렁크에 실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영어로 답하자 기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누르더니 완벽한 영어 음성이 흘러나왔죠. 강남의 호텔로 가시는군요.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실시간 번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애플도 번역 기능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아직도 곧 출시라는 태그만 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택시 기사님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갤럭시 AI 광고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문구가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죠. 말하지 않아도 실행되는 기술. 단순한 광고 문구였지만 뭔가 제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애플은 늘 말이 많았죠. 혁신적이다, 놀랍다, 마법 같다. 하지만 정작 실행은 더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달랐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그저 실행을 말하고 있었죠. 미팅룸으로 안내받는 동안 복도를 지나가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촬영하자 즉시 번역되고 요약되고 심지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로 변환되는 모습을 봤죠. 한 직원은 손목에 갤럭시 워치에 대고 뭔가를 중얼거리더니 노트북 화면에 완벽한 코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의 AI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무대 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실제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상영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와 영상통화하며 실시간으로 사투리를 표준어로 변환해 자막으로 보여주는 장면, 청각 장애인이 주변 소리를 시각적 알림으로 받는 모습, 그리고 한 학생이 수학 문제를 카메라로 찍자 단계별 풀이 과정이 나타나는 장면까지.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제 어머니도 쓰고 계시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플에서는 아직도 혁명적 기술이라며 준비 중인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할머니들까지 사용하는 일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연회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매크로스님이시죠? 제가 애플 제품의 열렬한 팬이에요. 아이폰도 쓰고 있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AI 기능은 갤럭시가 더 편해서 그는 다른 주머니에서 갤럭시 폰을 꺼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철학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실용성으로 선택된다는 것을. 그리고 삼성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AI를 스며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약속 없이, 화려한 쇼 없이 그저 작동하는 기술로.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이 도시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변화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말하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그 미래를 살고 있었으니까요. 난 전략가였습니다.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설계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미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죠. 애플, FTC로부터 허위 광고 시정 명령 받아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집단소송 접수 소비자들 기만당했다 주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도연 박사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연구소를 둘러보며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현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뭔가요? 김 박사는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는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죠. 그 짧은 문장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애플은 늘 거창한 약속을 먼저 했죠. 세상을 바꿀 기술, 마법 같은 경험, 혁명적인 미래.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작동하는 것만 출시했죠. 시연 한 가지 보여드릴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주머니에서 갤럭시 폰을 꺼내 제가 찍은 한국 간판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길에서 찍은 복잡한 한글 간판 사진을 건네자 그는 갤럭시 AI의 사진 편집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순식간에 한글이 영어로 번역되어 간판 위에 자연스럽게 합성되었습니다. 폰트도 색상도 심지어 그림자 효과까지 완벽하게 어울렸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가볼까요? 그는 화면을 몇 번 터치했고 간판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서구적 스타일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본의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었죠. 이게 정말 폰에서 실행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는 온디바이스, 일부는 클라우드죠. 사용자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작동하면 되니까요. 김 박사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우리는 온디바이스에 집착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명분 아래 모든 것을 기기 안에서 처리하려 했죠. 그 결과 기술은 제한적이 되었고 구현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실용적이었습니다. 필요한 건 클라우드로, 가능한 건 온디바이스로. 사용자 경험이 최우선이었죠. 연구소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며 김 박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AI 윤리나 프라이버시를 많이 걱정하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윤리적 기술보다는 작동하면서 윤리적인 기술이 낫지 않을까요? 그의 반문에 저는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는 일반 사용자 테스트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70대 할아버지가 음성으로 복잡한 일정을 정리하는 모습, 중학생이 AI로 숙제를 도움받는 장면, 그리고 한 주부가 냉장고 사진을 찍어 레시피를 추천받는 과정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설명서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냥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AI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편리한 기능인 줄 알았죠. 그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 뿐이죠. 애플은 AI를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삼성은 그저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구를 선택했죠.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제 손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15년간 써온 논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AI 전략은 실행 중심적이며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플이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AI는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이고 관계이며 연대입니다. 강정수 박사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AI 윤리 포럼,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그의 발표를 듣고 있었죠. 사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저 보고서에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한 형식적인 참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첫 문장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강 박사가 청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속도일까요? 성능일까요?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오늘과 내일을, 가능성과 현실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의 가치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15년 커리어를 부쉈습니다. 저는 항상 기술을 독립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애플의 온디바이스 철학도 그런 맥락이었죠. 하지만 강 박사의 관점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AI가 빠르게 일상에 스며든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스크린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30년 전부터 연결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PC통신,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기술 혁명의 중심에는 연결이 있었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강 박사는 AI를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으로 설명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집단 지성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애플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아름답고 견고한 성벽이죠. 하지만 AI 시대에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 말입니다. 쉬는 시간 저는 강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성벽 속에 가두는 게 아니라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기술입니다. 한국은 그 균형점을 찾았어요. 필요한 건 보호하되 가능한 건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의 AI가 더 똑똑해질 수 있었죠.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 젊은 연구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수진 박사였죠. 그녀는 삼성 리서치에서 일하다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왜 삼성을 떠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확장한 거죠. 수진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AI 생태계는 하나의 큰 네트워크예요. 대기업, 스타트업, 학교, 정부 모두가 연결되어 있죠.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애플은 철저히 폐쇄적이었고 직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하면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이직이 아닌 확장, 경쟁이 아닌 협력. 미국 회사들도 이런 방식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혼자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야 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한 통제가 과연 옳은 방향일까?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쌓은 성벽이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기술이 아닌 철학을 배웠다. 그리고 그 철학이 기술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죠. 마치 이 나라의 AI 생태계처럼. 이건 그냥 도구가 아니다. 사람의 일상에 들어왔다.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느낀 건 서울의 한 평범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조용한 오후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의 광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교재를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갤럭시 폰으로 페이지를 촬영하더니 화면에서 바로 중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형광펜이 지나간 자리에 텍스트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노트 앱에 정리되었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종이에 필기하듯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와 손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손녀가 메뉴판을 들고 고민하자 할머니가 말했죠. 얘야, 그거 찍어서 읽어주는 거 써봐. 손녀가 갤럭시 폰으로 메뉴를 비추자 화면에 큰 글씨로 메뉴가 표시되었고 음성으로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메리카노는 쓴 커피예요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추가되었죠.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AI가 일상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거창한 발표도 화려한 시연도 없이 그저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도연 박사의 초대로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AI 교육 시범학교라고 했죠. 교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면 AI가 즉시 비슷한 스타일의 유명 화가를 알려주고 있었죠. 한 아이가 나무를 그리자 이 그림은 클로드 모네의 인상파 스타일과 비슷해요라는 설명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미술 수업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죠. 미술이면서 역사고 기술이면서 창의력 수업이에요. AI가 도구가 되니까 수업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자랑스럽게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모, 제가 쓴 일기예요. AI가 맞춤법 틀린 거 알려주고 더 재밌게 쓰는 법도 가르쳐줘요. 화면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옆에 AI의 친절한 조언들이 말풍선으로 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중국인 관광객과 갤럭시 폰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실시간 통역 기능으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주머니는 이거 없으면 장사 못해라며 웃었죠. 저녁에는 한 스타트업의 개발자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갤럭시 AI의 오픈 AP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앱, 독거노인을 위한 말버 서비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실시간 통번역 플랫폼까지. 삼성이 API를 공개한 덕분에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한 개발자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절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들은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애플의 폐쇄성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되니 더욱 명확해졌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에 AI가 스며들어 있었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AI로 진단을 보조받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AI로 수업을 준비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AI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온도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애플의 기술은 차가웠죠.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기술은 따뜻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체온이 느껴졌죠. 제 손에 들린 아이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디자인, 매끄러운 인터페이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부족해 보였죠. 생명력이 없다고 할까요? 혼자만의 완벽함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애플을 변호해왔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삼성의 전략이 옳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컨퍼런스룸에서 임원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평소라면 경쟁사의 약점을 분석하고 애플의 우위를 강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삼성의 AI 전략은 정직합니다. 제 첫 문장에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그들은 약속보다 실행을 중시하고 폐쇄보다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용자들의 일상에 AI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매크로스. 연결입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애플은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고립된 섬이죠. AI 시대에는 대륙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간 애플의 철학을 설파해온 제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오랜 동료인 마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가 물었죠. 리사, 정말 괜찮아? 오늘 발표는 거의 반역에 가까웠어. 알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느끼고 있어. 최근 오픈 AI와의 협업도 기대 이하고 우리가 발표한 건 그저 검색 기능 수준이잖아. 그날 저녁 집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AI 시대 연결의 기술이 이긴다.
보고서의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술 역사상 폐쇄적 시스템이 개방형 생태계를 이긴 적은 없다. PC 시대의 애플도 결국 IBM 호황 기종에 밀렸고 스마트폰 시대에는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했다. 이제 AI 시대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사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죠.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주니어 개발자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매크로스님, 용기 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걸. 한국의 사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AI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였죠.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사실 우리 팀도 고민이 많아. 온디바이스 고집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뭘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용자들이야.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완벽함에 집착하느라 정작 그걸 쓸 사람들을 잊었어. 그의 말에 저는 한국에서 본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음성 번역을 쓰는 모습, 아이들이 AI로 그림 그리는 장면, 시장 상인들이 외국인과 소통하는 순간들. 그들에게 AI는 기술이 아니라 일상이었죠. 삼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묻는 대신 그냥 옆에서 지켜봤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반응이 왔습니다. CEO 팀 쿡이 직접 저를 호출한 거였죠. 최고층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긴장했지만 당당했습니다. 매크로스,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쿡이 말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필요한 목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쿡이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도 동행해 주시겠어요? 직접 보고 싶군요. 당신이 본 그 연결된 미래를.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느리겠지만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다시 서울을 찾은 것은 8월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팀 쿡을 비롯한 애플 임원진 5명이 함께였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삼성-구글-퍼플렉시티 AI 얼라이언스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발표장은 수천 명의 개발자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에 삼성전자 CEO가 올라섰을 때 장내가 조용해졌죠. 그리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오픈 AI 생태계 함께 만드는 미래. 우리는 오늘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려 합니다. CEO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AI는 한 회사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이죠.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자사의 AI 기술을 구글, 퍼플렉시티와 완전히 통합한다는 거였죠. 사용자는 갤럭시 기기에서 새 회사의 AI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API를 완전 공개해 누구나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제 옆에 앉은 팀 쿡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애플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폐쇄적 생태계와는 정반대의 전략이었으니까요. 쉬는 시간 저는 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최도연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개방하면 삼성만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최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쟁력은 기술을 독점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서 나오죠.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으려는 겁니다. 그는 발표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모인 개발자들이 우리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들이 만들 혁신이 우리 모두를 성장시킬 거예요. 오후 세션에서는 실제 통합 시연이 있었습니다. 한 개발자가 무대에 올라와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새 회사의 AI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의 이미지 인식, 구글의 검색 능력, 퍼플렉시티의 추론, 엔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AI의 미래입니다. 시연자가 말했습니다. 혼자 잘하는 AI가 아니라 함께 잘하는 AI. 발표회가 끝난 후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애플은 여전히 온디바이스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 CEO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전략은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연결되어야 더 안전하다고, 투명해야 더 신뢰받는다고.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애플 임원들과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나? 팀 쿡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CEO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애플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쿡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개방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되 데이터는 보호하는 거죠. 벽이 아닌 스마트한 필터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뜻밖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발표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하드웨어냐는 조롱 섞인 댓글들이 달렸죠. 반면 삼성의 개방형 생태계 발표는 전 세계 IT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팀 쿡이 제게 말했습니다. 매크로스 이번 출장이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도시에서 배운 교훈들이 애플을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바꿀 거라는 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나는 애플을 떠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 배워야 할 상대는 한국이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애플파크의 아름다운 원형 건물이 보였죠. 여전히 완벽한 디자인, 여전히 아름다운 공간.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립된 우주선 같다고 할까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전략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연결된 미래 애플 AI의 새로운 방향. 지난 한 달간 밤낮 없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았죠. 노트북 화면에는 에단 브래들리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리사,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많이 도는 보고서? 너 그거 썼다며? 그 한국 얘기 들어간 그거. 구글이랑 메타에서도 난리야. 다들 삼성 모델 연구하고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죠.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AI 개발팀의 젊은 엔지니어 사라였죠. 매크로스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저희 팀에서 님의 보고서를 읽고 토론했는데요. 몇 가지 제안이 있어서. 사라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애플 커넥트 프로젝트예요. 프라이버시는 지키되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사용자가 데이터 공유 수준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제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한국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사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기술적 우월성보다 사용자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팀 쿡이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죠. 거대한 강당에 모인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의 미래는 연결해 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지만 더 열린 마음으로. 발표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애플이 주요 AI 기능의 API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타사 AI와의 선택적 연동을 허용한다는 거였죠.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더욱 강화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쿡이 강조했습니다. 진화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미팅이 끝난 후 동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반대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환영했죠. 특히 젊은 세대는 열광적이었습니다. 드디어 한 주니어 개발자가 외쳤습니다. 우리도 진짜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집으로 왔습니다. 와인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애플의 철학을 맹신하는 전도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바꿨죠. 아니, 제 눈을 열어줬다고 해야 맞겠네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연 박사의 이메일이었죠. 리사님, 애플의 발표를 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되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연결의 힘이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이제 저희도 그 철학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창밖을 보니 애플파크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겠죠. 연결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저는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애플을 떠날 생각은 없다. 여전히 이 회사를 사랑하고 그 잠재력을 믿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한다. 겸손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서. 왜냐하면 미래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캘리포니아의 밤하늘. 그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 빛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그것이 조직을 바꾸고 결국은 미래를 바꾸는 과정. 그 시작은 작은 깨달음이었지만 끝은 거대한 변화였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